한국의 말도 안 되는 기술력에 미국이 긴장하는 상황이라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워커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랜드연구소에서 전략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공군 조종사 출신이라 항공전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죠. 하지만 2024년 말, 제가 한국에 파견되면서 겪은 일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3층 국방부 전략기획실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7시부터 시작된 회의였는데 참석자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어요. 회의실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험비행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KF-21이 올해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투기에 우리 기술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방부 차관보 데이비드 헨슨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맹국의 성과를 축하하기보다는 감시하려는 분위기였거든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화면 속 KF-21은 우아하게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어요. 외형만 보면 확실히 현대적인 스텔스 전투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참석자들은 25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항공 관련 부서의 고위 관계자들이었어요. 국방정보국, 공군본부, 방위산업청 관계자들까지 모인 상황이었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자전 체계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그리고 능동형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 기술들이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전력 담당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종사 시절 이런 시스템들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민감해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공중작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이었거든요. 헨슨 차관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에 대한 이런 의심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우리와 함께해온 혈맹 관계 아니었나요? 국방정보국 국장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이제 항공우주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워커 박사,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랜드연구소 출신의 조종사 경험까지 있으니 기술적 세부 사항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헨슨 차관보가 저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사실 이 임무에 제가 선발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전투기 조종사로 10년간 복무한 경험에 전략분석 전문성까지 갖춘 인력이 많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2018년 오산 기지에서 6개월간 근무했던 경험까지 있었으니까요. 한국 측에서는 기술 교류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 전문가 파견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 방안 논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기술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받은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미국 기술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기술 이전을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서 유사한 기술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뤘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동맹국에 스파이를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기술 교류 차원의 방문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감시와 사찰에 가까웠으니까요. 공군 본부 정보 담당관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KF-21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제3국으로 확산된다면 우리 기술의 확산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간단한 브리핑을 나누는 자리에서 분위기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펜타곤 지하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동료들의 얼굴에는 냉소와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KF-21. 그거 결국 F-35의 싸구려 복사품 아니야? 스텔스 성능도 우리 것에 비하면 한참 떨어질 거고. 항공 무기체계 담당 존 메슨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메슨은 로키드 마틴 출신으로 F-35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기술 조합해서 겨우 만든 거지. 엔진도 우리 제너럴 일렉트릭 거 쓰고 있잖아. 결국 핵심 기술은 다 우리 것이라는 얘기야. 정보 분석관 제니퍼 로즈가 동조했습니다. 맞아. 레이더 기술도 우리 레이시온 기술 베이스고, 전자전 장비도 결국 우리 시스템의 변형일 뿐이야. 한국이 독자적으로 뭘 만들 수 있겠어?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혹시 우리 기술이 새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스텔스 기술 같은 민감한 부분에서 말이야. 중국이나 러시아로 기술이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동료들의 이런 반응을 들으면서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실제로 보지도 않고 단정하는 건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2018년 오산 기지에서 함께 훈련했던 박민수 중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F-16을 조종했는데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조종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항공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자전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도 뛰어났고 새로운 전술에 대한 적응력도 인상적이었어요. 리사,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국이 정말 독자적인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너 한국에서 근무해봤잖아. 메슨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진전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 같은 부분에서는 독특한 접근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에 동료들은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조종사 시절 한국에서 합동 훈련을 받을 때 봤던 그들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접근 방식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로즈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결국 우리 기술의 조합 아니야? 혁신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가서 보면 알겠지. 어차피 우리 기술 없이는 제대로 된 전투기 못 만들어. 메슨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출국 전날 중앙정보부에서 온 담당자가 저에게 기밀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랭글리에 있는 중앙정보부 본부에서 온 에이전트 톰 스미스였어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워싱턴 다운타운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두꺼운 봉투 안에는 KF-21 개발 과정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상당 부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자전 체계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능동형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부분에서 말이죠. 스미스가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파일에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등 주요 개발 참여 업체들의 기술 수준과 미국 기술, 도입 현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업체별로 어떤 기술을 언제 도입했는지, 그리고 그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업체들이 우리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자적인 개량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한화시스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레이더 기술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어요. 스미스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기술 발전 현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020년대 들어 레이더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했고 독자적인 연구개발 투자도 크게 늘어났더군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시스템들에 직접 접근해 보십시오. 우리 기술의 활용도와 독립성 수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레이더 탐지 거리나 스텔스 성능 같은 핵심 사양들 말이죠. 그런 민감한 정보를 그들이 공개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미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시험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죠. 조종사 출신이니까
시스템의 실제 성능을 추정할 수 있을 테니까. 스미스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능하면 전자전 체계,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능동형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에 접근하라고 했죠?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 기술이 무단으로 변용되거나 역설계되었다면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스미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기술 이전 협정 재검토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 기술 협력 자체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기술 감시 임무라는 게 달갑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직업적 의무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국가 기밀과 기술 보안은 개인 감정보다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2018년 공군 교환 장교로 오산 기지에서 6개월간 근무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만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적 이해도가 높았고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흡수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특히 박민수 중령과 함께했던 훈련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복잡한 전자전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고 시스템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기동 중에도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능숙하게 다뤘죠. 그때 저는 한국 조종사들의 기술적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어요. 이영호 소령과 함께한 야간 훈련에서였는데 그는 적외선 탐지 시스템을 정말 창의적으로 활용하더군요. 매뉴얼에 없는 독특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탐지 효율을 높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꼈어요. 편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봐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4시간짜리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기내에서 제공하는 영화도 보고 책도 읽어봤지만 집중이 안 되더군요. 난 지금 동맹국의 감시자로 간다. 참 아이러니하군.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계속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임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동맹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기내 승무원이 한국 전통차를 서비스하면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의 나라에 의심을 품고 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한국이 만든 전투기는 어떨까? 정말 미국 기술의 조합품일까? 아니면 독자적인 무언가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 정말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 일정은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KAI 본사 방문이었습니다. 거기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관계자들도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공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사천까지 가는 길에 저는 한국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2018년에 왔을 때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고속도로 곳곳에 첨단 기술 단지들이 들어서 있었고 특히 항공우주 산업 관련 시설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더군요. 도로 표지판에서 보이는 기업 이름들도 이전보다 훨씬 다양했고 규모도 커진 것 같았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곳곳에 건설 중인 공장들이 보였고 특히 경상남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의 간판이 자주 눈에 띄었어요. 분명 이 나라는 항공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천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기술 사찰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봐야 할 것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 참여 업체들의 역할, 그리고 예상되는 성능 수치들을 머릿속에 정리했어요. 내일부터는 이론이 아닌 실제를 봐야 했거든요. 특히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스텔스 성능 같은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궤적을 추적해봤어요. 1990년대 KT1 기본훈련기부터 시작해서 T50 고등훈련기, 그리고 이제 KF-21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해온 과정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 습득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출장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보여줄 것들이 단순히 기술 조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적 사고였다는 걸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새벽 5시쯤 잠이 깼을 때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천 비행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활주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로 저곳에서 KF-21이 하늘을 날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오늘부터 제가 보게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예상대로 우리 기술의 조합품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사천 비행시험장에 도착한 첫날 아침,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공항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민간 공항의 상업적인 냄새 대신 군사적 긴장감과 기술적 정밀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활주로 옆으로는 각종 측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관제탑에는 최신 레이더 시스템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워커 박사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KF-21 블록1의 실제 시험 비행 참관입니다. 직접 보시면서 성능을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항공우주산업기술개발본부장 김철수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온 박영민 박사와 한화시스템, 이정호 팀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블록1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블록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상무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현재 시험 비행 중인 블록1은 기본 비행 성능과 외부 무장 탑재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블록2부터는 내부 무장창이 적용되고 블록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과 무인기 연동 기술이 구현될 예정이에요. 단계적 개발 접근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기술 축적을 가능하게 하죠. 경납고에서 처음 KF-21을 직접 본 순간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인상이었어요. 실물은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했습니다. 기체 표면의 마감 상태도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고 스텔스를 위한 각도 처리도 매우 정밀하게 되어 있었어요. 현재 KF-21은 외부 무장 하드포인트를 1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AIM-120 공대공 미사일과 AIM-9 근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고 각종 공대지 무기도 운용할 수 있어요. 이정호 팀장이 기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무장 하드포인트들을 보니 확실히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고려해서 설계된 것 같았어요. F-35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지만 나름의 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를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엔진 부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계적 접근의 일환이에요. 현재는 검증된 엔진을 사용하지만 향후에는 국산 엔진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드디어 시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KF-21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관찰했어요. 이륙거리, 상승 각도, 기동 반응 속도 등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조종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을 추정해 보려고 했거든요. 저 조종사는 누구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상무가 답했어요. 우리 KAI의 수석 시험조종사 강현석 대령입니다. 공군에서 30년간 복무하다가 저희에 합류했어요. F-16, KF-16 모두 경험한 베테랑이죠. 하늘에서 KF-21이 보여준 기동 성능은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전 반경이 생각보다 작았고 고속 기동 중에도 안정성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수직 상승 후 급강하는 기동에서는 기체의 반응성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최대 마하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영민 박사가 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마하 1.8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의도적으로 정확한 성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어서 AESA 레이더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별도의 시설로 이동해서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레이더였는데 외관상으로는 최신 AESA 레이더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저희가 ADD와 공동으로 개발한 완전 국산 제품입니다.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탑재하고 있어요. 이정우 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를 보니 확실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송수신 모듈들의 배치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고 냉각 시스템도 잘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탐지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어요. 전투기 크기의 목표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탐지 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보안상 공개하기 어려워요. 대신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테스트기가 하늘에서 비행하는 동안 레이더로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잉 737을 개조한 테스트기였는데 레이더가 정확하게 포착하고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 테스트기까지의 거리는 약 200km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도 탐지가 가능해요. 박영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200km라면 상당한 거리였어요. 대형 항공기가 아닌 전투기라면 탐지 거리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인상적인 성능이었습니다. 레이더 시연 중에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의 질이 예상보다 높았어요. 단순히 목표물의 위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속도, 고도, 예상 기종까지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능은 고도의 신호처리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신호처리 알고리즘도 자체 개발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 목표 추적이나 전자전 대응 부분에서는 독특한 접근법을 적용했어요. 독자적인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의미했어요. 다음으로 IRST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은 레이더와는 다른 방식으로 목표물을 탐지하는 장비예요. 특히 스텔스 기능이 있는 목표물에 대해서는 레이더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시스템이죠. IRST는 LI 진엑스1에서 개발했습니다. 적외선 센서의 해상도와 감도가 매우 높아요. 김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IRST 시스템을 보니 외관상으로는 서구의 최신 시스템들과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 기술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시연에서는 멀리 있는 항공기의 열신호를 포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목표물의 적외선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해상도가 상당히 좋았고 목표물의 세부적인 형태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탐지 거리나 정확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답변은 피했어요. 전투기 크기의 목표물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작전 보안상 공개하기 어려워요. KAI 관계자들의 이런 반응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구체적인 성능 수치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 시연을 통해 일정 수준의 성능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KAI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으로 차려진 식탁에서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블록2와 블록3는 언제 완성될 예정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상무가 답했어요. 블록2는 내년 중에 시험 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부 무장창이 핵심인데 이게 적용되면 스텔스 성능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블록3는 그 다음 단계로 MUMT 기술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이 구현됩니다. MUMT는 유인기와 무인기의 협업 기술을 의미했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전투 개념이었죠. 한국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무인기 연동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영민 박사가 답했어요. 현재 기본적인 데이터 링크는 완성되어 있고 실제 연동 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전투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조종사 한 명이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면 전력 증배 효과가 엄청날 테니까요. 오후에는 한화 시스템에서 별도로 준비한 시연을 봤습니다.
전자전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특히 민감한 기술 영역이었어요. 전자전 능력은 현대 공중전에서 생존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거든요. 저희 전자전 시스템은 위협 신호의 자동 식별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기본적인 방어 기동을 수행할 수 있어요. 한화시스템 전자전 담당 최민호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자동 대응 시스템이라는 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었어요. 위협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실시간으로 선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시연에서는 가상의 위협 신호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시스템이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한 후 적절한 전자적 대응책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모습이었어요. 반응 속도가 매우 빨랐고 대응의 정확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이런 기술은 어디서 습득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부장이 답했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해외 기술을 참고했지만 실제 구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작전 환경을 고려한 최적화가 이루어졌어요. 독자적인 개발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술 도입은 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어요. 하루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전체적인 인상을 정리해봤습니다. 확실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성능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거든요. 왜 탐지거리나 정확도는 명확히 발표하지 않는 건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김 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지금은 보여줄 만큼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능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잠재적 경쟁국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 답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한 거였어요. 이는 전략적 사고가 바탕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KF-21은 분명 인상적인 전투기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건 한국 기술자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었거든요. 특히 보여줄 만큼만 보여준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까지 갖추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과연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첫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초기 평가를 내려야 했어요. 펜타곤에서 기다리고 있을 상급자들을 위한 중간 보고서였죠. KF-21 블록원 시험 비행 참관 결과 전반적으로 현대적 전투기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기동성과 무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비교적 우수하나 F-35 대비 혁신적 위협 요소는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전부일까? 한국 관계자들이 보여줄 만큼만 보여준다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보고서를 마저 작성하면서 저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까지 관찰된 바로는 미국 기술의 무단 유출이나 역설계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다만 추가 관찰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함. 보고서를 전송한 후 저는 오늘 촬영한 KF-21 기동 영상을 다시 천천히 재생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록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면밀한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이었어요.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기동 반응 속도였습니다. KF-21이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할 때의 반응성이 공개된 수치보다 훨씬 빨라 보였어요. 조종사 시절의 경험으로 판단해보니 이 정도 반응 속도라면 공개된 추력 대비 중량비보다 실제 성능이 더 좋아야 했습니다.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하면서 저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수직 상승 후 급강하는 구간에서 기체의 움직임이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이런 기동은 비행 제어 시스템의 성능이 뛰어나야 가능한 것이었죠. 혹시 그들이 공개한 성능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설정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실제 성능보다 낮은 수치를 공개해서 경쟁국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전략일 수도 있었어요. 이런 접근법은 군사 기술 개발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법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화시스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시설에서 좀 더 구체적인 기술 시연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측정 장비들의 성능 시연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다목적 전자광학 시스템입니다. 열영상, 가시광선, 레이저 거리 측정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요. 한화시스템 광학기술팀 이수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장비를 직접 보니 외관부터가 예상보다 정교했어요. 렌즈의 품질이나 하우징의 마감 상태도 서구 선진국 제품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시연에서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의 열신호를 포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의 해상도가 놀라웠습니다. 멀리 있는 차량의 종류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거든요. 이 정도 해상도면 스텔스 항공기 탐지에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팀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그해선 기반 탐지는 레이더 스텔스 기능에 크게 영향받지 않죠. 특히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는 항공기라면 상당한 거리에서도 탐지가 가능해요.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도 저그해선 신호까지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 한국의 저그해선 탐지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면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갖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스텔스 적용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화시스템 스텔스 기술부 정현우 부장이 답했어요. 현재 블록1은 기본적인 스텔스 처리만 되어 있지만 블록3에서는 전면적인 스텔스 성능이 구현됩니다. 특히 RAM 재질 적용과 형상 최적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달성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수치는 역시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신감 있는 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는 한국 공군 조종사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KF-21 시험 비행에 참여하고 있는 조종사들이었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KF-21의 실제 조종감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군 시험비행단 김영수 중령이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 저속 기동성이 뛰어나고 고속에서의 안정성도 우수해요. F-16과 비교해도 확실히 한 단계 위의 성능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평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조종해본 사람의 경험담이었거든요. 김중령은 F-16을 수백 시간 조종한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그의 평가에는 신뢰성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조종사인 박성민 소령이 답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의사결정 속도예요. KF-21의 통합 시스템은 조종사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줍니다. 이게 실전에서는 생존성과 직결되죠. 의사결정 속도라는 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기동성이나 화력만이 아니라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였어요. 이는 현대 공중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AESA 레이더에 대한 더 자세한 시연을 받습니다. 어제보다 더 구체적인 기능들을 보여줬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공개된 사양보다 훨씬 높았어요. 다중 목표 추적 능력이나 전자전 대응 기능 같은 부분에서 예상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 수는 정확히 몇 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화시스템 레이더 개발팀 김태우 팀장이 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1000여 개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보안상 공개하기 어려워요. 공개 정보와 실제 사양이 다르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한 거였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실제 성능보다 낮은 수치를 공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시연 과정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더가 스텔스 기능이 있는 모의 목표물을 탐지하는 시연이었는데 탐지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물론 실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상적인 결과였습니다. 저주파 대역을 활용한 탐지 기법도 적용되어 있나요? 제가 기술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김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전문가시군요. 네.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복합 탐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텔스 목표물에 대한 탐지 능력을 향상시켰어요. 이런 기술은 매우 고도의 레이더 기술이었습니다. 단순히 고주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파수 대역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를 통해 스텔스 기능의 효과를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었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국 본부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보안 회선을 통해 워싱턴의 상급자와 통화했어요. 현재까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방부 차관보 헨슨이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모든 성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사양과 실제 관찰된 성능 사이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차이입니까? 레이더 성능, 기동성, 탐지 능력 등 여러 분야에서 공개 수치보다 실제 성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성능을 과소 공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 후 저는 호텔 방에서 오늘의 관찰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기술 부족으로 성능을 공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적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자신감이었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기술적 확신이 느껴졌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내린 잠정적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들이 보여준 게 전부가 아니라면? 이 질문이 앞으로 제 조사의 핵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숨기고 있는 기술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저를 더 깊은 조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며칠 후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나토 및 OASD 공동 주관 방산 전략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매년 개최되는 중요한 국제 회의로 서구 주요국들의 방산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올해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 방산 기술에 대한 평가가 주요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바르샤바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대회의실에는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터키 등 주요국 대표들이 참석했고 각자 자국의 방산 정책과 기술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전문적이면서도 약간의 경쟁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첫날 오전 세션은 유럽 각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현황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업그레이드 계획, 독일과 스페인이 참여하는 FCAS 프로젝트,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었어요. 각국 대표들은 자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드디어 KF21에 대한 주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흥 전투기 기술 평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KF21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을 먼저 듣고 싶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에서 온 로버트 스미스 부사장이 첫 번째 발언자였습니다. KF21을 F-35와 비교한다면 기술적 격차는 명백합니다. 스텔스 성능,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한 세대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의 발언에 다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다소 아비에이션의 피에르 뒤랑 기술이사가 발언했어요. 라팔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 경험도 없고 검증된 기술 기반도 부족해요.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만 승부하려는 전략 같은데 이건 기술 종속국의 전형적인 접근법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KF21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안토니오 로시 부사장도 비슷한 논조로 발언했어요.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KF21은 기존 기술들의 조합에 불과합니다. 혁신적인 요소를 찾기 어려워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다나카 히로시 이사가 가장 노골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출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내부 무장창도 없는 상태에서 차세대 전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가로만 경쟁하는 것은 기술 종속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비웃음과 경계심이 섞인 반응이었어요. KF21을 진짜 위협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저가 제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터키 TAI의 메흐메트 오즈칸 부사장이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고성능보다는 적절한 성능의 합리적 가격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KF-21은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국 대표 스미스가 즉시 반박했어요. 그런 접근법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합니다. 결국 선진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때 한국 대표단이 간단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온 김철수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여러 선진국 동료들의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성능보다는 실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실제 운용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김 상무의 발언은 의외로 짧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반박도 없고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짧게 한마디 하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국 제품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우수성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한국 대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마치 굳이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대응하지 않았다. 왜? 회의가 진행되면서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KF-21을 심각한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는 저가 제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PGL의 얀 코발스키 이사가 발언했습니다. 동유럽 시장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능과 신뢰성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KF-21이 과연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프랑스 대표 듀랑이 다시 발언했어요. 결국 핵심 기술은 서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엔진,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등 중요한 부분들이 모두 그렇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상무는 그냥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가끔 동료들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공개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자국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변호하기 마련인데 한국 대표들은 왜 그러지 않는 걸까요?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녁 만찬에서 저는 일본 대표 다나카와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좀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다나카 이사님은 KF-21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와인 잔을 돌리며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아직 일본에 비해 한 세대 정도 뒤떨어져 있어요.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격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기술 경쟁력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무기는 결국 미완성 기술들의 집합체일 뿐이에요. 다나카의 평가는 매우 단정적이었습니다. 기술적 우위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과소 공개하고 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수출을 위해서는 성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굳이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공개할 만한 성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회의 이틀째 각국의 차세대 전투기 로드맵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FCAS나 템페스트 같은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자신감 있게 발표했어요. 미국의 NGAD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들을 들으면서 저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더 높은 스텔스 성능, 더 강력한 센서, 더 정교한 네트워크 연결 등이 공통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고 성능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전략일까요? 회의 마지막 날, 종합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때 한국 대표들의 반응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영국 대표 스미스가 마지막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21세기 공중전의 미래는 기술적 우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무기로는 현대전에서 생존할 수 없어요.
프랑스 대표 뒤랑도 동조했습니다. 라팔의 인도, 그리스 수출 성공 사례를 보면 결국 검증된 기술과 실전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 다른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박수도 형식적으로 몇 번 칠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들이 일어서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조용히 박수를 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속고 있을지도 몰라.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국 대표들의 태도가 너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자국 제품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비판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변명하거나 해명하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어요. 너무 침착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이런 태도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기술적 열세를 인정하고 포기한 상태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기술자들의 자신감을 생각하면 이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나 성능,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략적 접근법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KF-21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회의에서 얻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서구 주요국들은 모두 KF-21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저가 제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단순히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모든 성능을 공개하지 않고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 판단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일부러 숨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쟁국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전략적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저를 더 깊은 조사로 이끌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 말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바르샤바 회의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나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에서 추가적인 기술 교류를 위해 다시 한번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나토 회의에서 제기된 기술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바르샤바 회의에서 한국 측에 애매한 태도를 보고받은 상급자들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 지난번 방문에서 생긴 의문들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기술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한국 측에서 KAI 내부 회의에 비공식적으로 참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블록3 개발 전략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회의였는데 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래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천에 다시 도착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첫 방문 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였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KAI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블록3 개발 전략 브리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석자는 20여 명 정도였는데 KAI, ADD,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 등 주요 개발 업체의 핵심 인력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관찰자 자격으로 뒤쪽에 앉아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블록3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내부 무장창 적용입니다. 현재 설계상으로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내장할 수 있어요. KAI 설계팀장 이현수 상무가 3D 모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KF-21 블록3의 모습은 블록1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기체 하부에 매끄럽게 통합된 무장창이 보였고 외부 무장 하드포인트도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무장창의 크기와 형태는 AMRAAM 기준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될 다른 미사일 시스템도 수용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했어요. 무장창 설계를 보니 단순히 기존 미사일만 고려한 게 아니라 미래의 확장성도 염두에 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장기적인 운용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의미였어요.
항전 장비 통합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습니다. 블록3에서는 모든 센서 정보가 중앙 처리 장치를 통해 통합됩니다. 레이더, IRST, 전자전 시스템, 데이터 링크 등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해요. ADD 항전체계팀 박진우 박사가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센서 융합 기술이라고 불리는 이 분야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였어요. 여러 센서에서 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조종사에게 통합된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기반 위협 분석 시스템입니다. 기계학습을 통해 위협 패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요. 이 부분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AI 기반 위협 분석 시스템이라니. 이는 정말 첨단 기술이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아직 실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는데 한국이 이미 개발하고 있다는 게 의외였어요.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블록3에서 사용하는 RAM 재질은 기존보다 전자기파 흡수율이 30% 향상되었습니다. 목표는 RCS 0.01제곱미터 미만 달성이에요. 한화시스템 스텔스 기술부 정현우 부장의 발언이었습니다. RCS 0.01제곱미터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이었어요. 이 정도면 F-35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RAM 재질은 자체 개발한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국내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소재입니다. 기존 해외 제품보다 성능은 향상되면서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낮췄어요. 이런 기술 개발이 정말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스텔스 재료 기술은 매우 고도의 화학공학 기술이 필요한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자신 있는 태도를 보니 허풍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후에는 LIG 넥스원에서 IRST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IRST는 기존보다 탐지 거리가 50%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텔스 항공기에 대한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LIG 넥스원 전자광학팀 김수현 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열지도 분석 보고서는 정말 놀라웠어요. 다양한 조건에서의 탐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었는데 대공 레이더 회피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데이터가 실제 시험 결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답했어요. 네. 실제 비행 시험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고도와 날씨, 조건에서 수백 번의 시험을 실시했어요. 실제 시험 데이터라면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검증된 결과였거든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기존의 스텔스 전투기들도 충분히 탐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MUMT 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AI 기반 전투기 자동 전술 판단 체계는 현재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KF-21 한 대가 최대 8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지휘할 수 있어요. ADD MUMT팀 최영우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시스템 구조도가 나타났는데 유인기와 무인기 간의 데이터 교환 과정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무인기는 어떤 기종을 사용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박사가 답했어요. 현재는 KUSFC라는 시험용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설계했어요. 개방형 구조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정 무인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이런 유연성은 실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어요. 실제 연동 시험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나요?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최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기본적인 데이터 링크는 완전히 검증되었고 현재는 복잡한 전술 상황에서의 협업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에요. 이런 기술이 정말 구현된다면 전투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해서 다층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면 기존의 공중전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였어요. 브리핑 마지막 부분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전체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미공개입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ADD 종합기획팀 이상호 팀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성능 수치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나왔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변은 피하고 있었어요. 왜 성능 수치를 공개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수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능 홍보가 필요할 텐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어요. 수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능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특히 잠재적 위협국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건 성능이 아니라 전략이다. 한국이 KF-21의 모든 성능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의도적으로 일부 성능을 숨기면서 경쟁국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전략적 판단이었던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들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블록3에서 구현될 기술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내부 무장창, 고성능 스텔스 재료, AI 기반 위협 분석, MUMT 기술 등은 모두 차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개발 중이라는 점이었어요. 시험 데이터도 있고 구체적인 일정도 있었습니다.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술들을 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걸까요? 바르샤바 회의에서도 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관계자들과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KAI 김철수 상무와 1대1로 대화할 기회였어요. 어제 브리핑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술들을 왜 국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상무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워커 박사님, 모든 카드를 처음부터 공개하는 게 항상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특히 군사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현재 공개된 성능들은 실제보다 낮게 설정된 건가요? 공개된 수치들은 최소 보장 성능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상무의 이런 답변을 통해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과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경쟁국들이 과소평가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거든요. 면담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시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연구개발 시설도 볼 수 있었어요. 첨단 장비들과 연구 중인 프로토타입들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풍동 시험 시설에서 본 스텔스 테스트는 인상적이었어요. KF-21의 축소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전자기파 반사를 측정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방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미국 기술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러 온 감시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조합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기술 축적과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어요. 이건 기술보다 전략이 뛰어난 나라였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정보 공개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들과 방산 전문지들에서 KF-21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들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에이비에이션 위크의 헤드라인이 KF-21 미완성 저가기체로 판명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한국에서 관찰한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였습니다. 기본적인 비행 성능은 확보했으나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핵심 기능들이 부족하다는 식의 내용이었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은 4.5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진정한 5세대의 전투기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센서 융합 기술이나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도 서구, 선진국 대비 한 세대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의 반응이었어요.
유튜브의 군사 전문 채널들에서는 F-35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KF-21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미국 국방 커뮤니티에서도 KF-21은 그저 값싼 대안일 뿐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내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동료들은 역시 우리 예상이 맞았다며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달갑지 않았어요. 언론의 보도 방식과 정보 왜곡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서 본 것들과 이런 기사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거든요. 특히 문제였던 건 이런 평가들이 대부분 추측과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것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가서 최신 기술 시연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공개된 사양서나 2차 자료만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논문 형식의 상세한 리포트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을 현장에서 본 진실 KF-21에 대한 실증적 평가로 정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서 한국의 전략적 접근법과 장기적 비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했어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KF-21의 실제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ESA 레이더의 성능, IRST 시스템의 정확도, 전자전 능력 등을 제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어요. 공개된 사양과 실제 관찰된 성능 사이의 차이점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관찰 결과 KF-21의 AESA 레이더는 공개된 사양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특히 다중 목표 추적 능력과 전자전 대응 기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확인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MUMT 기술과 AI 기반 전투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언론 보도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KF-21 블록 3에서 구현될 MUMT 기술은 단순한 무인기 연동을 넘어서 AI 기반 전술 자동화까지 포함한다. 이는 현재 서구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 개념과 유사하거나 일부 측면에서는 더 진보된 접근법이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스텔스 기술의 진화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블록 3에서 적용될 신소재 RAM과 형상 최적화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목표 RCS 수치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기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블록 3에서 목표로 하는 RCS 0.01제곱미터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이며 이는 F-35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스텔스 성능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번째 섹션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분석한 부분이었어요. 이 섹션에서 저는 5가지 논리로 한국의 접근법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밀 보호였습니다. 핵심 성능 수치의 공개는 잠재적 적국에게 대응 방안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역설계 차단이었어요. 상세한 기술 사양의 공개는 경쟁국의 역설계 시도를 용이하게 만든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기술 탈취 시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동맹국 간 균형 유지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기존 강국들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네 번째는 수출 유연성 확보였어요. 다양한 수출 대상국의 요구에 맞춰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모든 성능을 공개하면 이런 유연성이 제한된다. 다섯 번째는 예산 지속성 유지였습니다. 과도한 성능 홍보는 국내외적으로 예산 증액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공개는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보장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접근법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포괄적인 전략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적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KF-21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사고가 구현된 결과물이다. 기존의 평가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은 기술보다 전략이 뛰어난 나라였다는 점이다. 한국은 기술 개발과 동시에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리포트를 완성하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총 15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분석서였어요.
기술적 내용뿐만 아니라 전략적 함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평가서였습니다. 완성된 리포트를 국방부에 제출하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었는지, 개인적인 편견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했어요. 동시에 이 리포트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히 기존의 평가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었거든요. KF-21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던 분위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진실이었어요. 리포트를 제출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혔다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후폭풍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특히 동료들이나 상급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편견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며칠 후 리포트에 대한 첫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새로운 관점의 분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기존 입장과 다르다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인 마이클 존슨 부소장은 흥미로운 분석이지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령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리포트는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KF-21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저 개인에게 큰 시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은 분명 기존의 평가와는 다른 차원의 성취였어요. 그리고 그 성취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 전투기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리포트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KF-21은 기술적 성취물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는 점이었어요. 제 리포트가 국방부와 랜드연구소 내부에 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국방 전문 기자 데이비드 클라크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어떻게 리포트 내용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워커 박사님의 분석이 기존 평가와 상당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힐 의향이 있으신가요? 클라크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산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라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에 KF-21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제 리포트의 핵심 내용들이 요약되어 소개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부터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제가 승인 없이 언론에 발언했다며 불쾌감을 표했어요. 랜드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존 메슨을 비롯한 동료 연구자들은 더욱 직접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리사가 한국에 너무 매료된 것 같다. 객관성을 잃은 거 아닌가? 라는 식의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큰 논쟁은 민간 연구소와 학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아시아 연구소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요. 제 분석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기존 평가가 편견에 치우쳐 있었다며 제 분석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MIT의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들은 현장 관찰에 기반한 실증적 분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반대 측에서는 한 명의 관찰자 시각만으로는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며 신중문을 펼쳤습니다. 로키드 마틴 출신의 전문가들은 F-35와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국방 전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KF-21은 그저 조립 체계일 뿐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어요. 핵심 기술들이 모두 서구에서 온 것인데 어떻게 독자적 성취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밀리터리닷컴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KF-21이 F-35나 라팔 같은 검증된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 분석을 비판했어요. 이런 비판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아닐까?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되돌아보면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과 전략적 접근법은 분명 기존 평가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단순히 조립 체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역량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혁신의 가능성을 봤어요. 논쟁이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기술 교류 협약을 발표한 거였어요. 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협약들이 KF-21의 미래 버전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블록2와 블록3의 기술들이 협력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워싱턴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단순히 저가 전투기로 치부했던 KF-21이 실제로는 상당한 기술적 매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나라들이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었어요. 국방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도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펜타곤의 같은 회의실에서 몇 달 전 제가 파견 명령을 받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워커 박사, 당신의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KF-21이 예상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어요. 헨슨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인정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협약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항공전력 담당관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몇 달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KF-21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회의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분석이 어느 정도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국방부 내에서 제 입지는 더욱 애매해졌어요. 기존 입장과 다른 분석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거든요. 특히 존 메슨과 제니퍼 로즈 같은 동료들은 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한국의 선전에 속은 거야. 실제로는 별것 아닐걸. 이라는 식의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랜드연구소에서의 제 위치도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국 첫 방문 후 작성했던 비교적 우수하지만 위협 아님이라는 평가가 적힌 문서였어요. 그 문서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KF-21이 괜찮은 수준이지만 혁신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었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편견과 선입견에 기반한 잘못된 판단을 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몇 주 후 CNN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맞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KF-21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 초기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처음부터 KF-21의 잠재력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관찰할수록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기술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항공우주 생태계 전체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시 전문가의 통찰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의 KF-21을 단순한 저가 경쟁 제품으로 보던 시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변화의 증거 중 하나는 나토 차원에서
KF21 도입 검토 안건이 다시 상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바르샤바 회의에서는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사안이 이제는 정식 검토 대상이 된 거였어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에서는 KF21의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분석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에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내부에서 제 연구 방향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공개적으로 제 전문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존슨 부소장과의 면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리사, 당신의 분석 능력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발언들이 연구소의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했을 뿐입니다. 편견 없는 평가가 연구자의 의무 아닌가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존슨 부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큰 그림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어요. 미국의 국익과 동맹 관계, 방산업계의 이해관계 등을 말이죠.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적 객관성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연구자가 겪어야 하는 딜레마를 절실히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었고 전문가로서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령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개인 문서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Post-Fifth Air Age 공중의 정의는 바뀌었다. 이는 제가 앞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기존의 공중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한국의 KF21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들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가설이었어요. 과연 이런 연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몇 달이 흘러 봄이 되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KF21의 새로운 시험 비행 영상이 공개된 거였어요. 이번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기동 능력과 무장 시스템 테스트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KF21이 보여준 기동성은 제가 몇 달 전 한국에서 봤던 것보다도 훨씬 향상되어 있었어요. 특히 고속 기동 중 안정성과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무장 시스템의 정밀함이었어요. 외부 하드포인트에서의 미사일 발사 테스트가 완벽하게 이뤄졌고 전자전 대응 능력도 실제 시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전 배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였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KF21이 특정 조건에서 F-35보다 탐지 회피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항공전력 전문가 톰 하인슨 박사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파장이 컸습니다. KF21의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과 능동형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의 조합은 특정 전자전 환경에서 F-35의 센서 융합 시스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인슨 박사는 특히 한국의 접근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보다는 검증된 기술들의 최적 조합을 추구한 결과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성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어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자 나토 회의에서 KF21 도입 검토 안건이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한 검토 대상이었어요. 폴란드, 체코, 그리스 등이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움직임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리스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KF21을 시찰했고 돌아와서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인 성능이라고 평가했거든요. 터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국의 TFX 개발과 병행해서 KF21의 일부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 바르샤바 회의에서 미완성 기술의 집합체라고 혹평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일본의 FX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면서 KF21의 일부 기술을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무인기 연동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한국에서 차세대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KF-21에 사용되는 F414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이 엔진 개발 프로젝트의 목표 사양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엔진보다 추력은 20% 향상되면서 연료 효율성은 25% 개선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게다가 정비 주기도 2배로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더욱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엔진 개발과 함께 블록4 버전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는 아직 블록2도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그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블록4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완전 자율 비행 모드와 우주 감시 기능까지 포함할 예정이라는 암시가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서 다목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블록4 개발과 동시에 그 이후 버전들에 대한 기초 연구도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장기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KF-21 한 기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0년간의 항공우주 기술 발전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개인 문서에 저는 새로운 제목을 써내려갔습니다. Post-Fifth Air Age 공중의 정의는 바뀌었다. 5세대 전투기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기존의 스텔스, 초음속 순항, 센서 융합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실용성, 경제성, 확장성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차세대 항공 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내용이었어요. 논문이 완성되어 학회에 제출되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항공우주공학회에서는 제 논문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어요. MIT, 스탠포드, 조지아텍 등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닙니다. 새로운 항공 전력 패러다임의 시작이에요.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쏟아졌고 토론도 활발했어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제 분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접근법에서 배울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제는 말보다 연구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객원 교수 제안을 해온 거였어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1년간 근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위치를 버리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결국 수락하기로 했어요.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출국 전날 밤, 저는 개인 문서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한국이 공개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의 진짜 계획은 훨씬 더 원대하고 체계적이다. 30년 후에는 세계 군사력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한 혁신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그 하늘에 KF-21 편대가 우아하게 비행하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블록2, 블록3, 블록4, 그 이후의 버전들까지. 작은 나라가 큰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사 워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KT1부터 시작해서 TO10, 그리고 KF-21까지 이어진 체계적인 기술 축적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3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블록포, 그리고 그 이후 버전까지 이미 구상하고 있다니. 우리나라의 저력이 새삼 자랑스럽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